6살 김민주는 엄마 박선영 씨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아직 살아있어요. 어른들은 다들 슬픔에 빠진 어린아이의 헛된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때 이서진이라는 한 기업가가 우연히 그 아이의 말에 귀 기울였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을바람이 공원 묘지를 스산하게 훑고 지나갔어요. 잎들이 말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지난 세월의 아픔을 노래하는 듯했죠. 단정하게 정돈된 묘역 저 끝, 오래되고 쓸쓸한 비석들 사이로 민준이 엄마 선영 씨의 비석이 보였어요. 겨우 2주 전 세워진 밋밋한 비석은 그 안에 담긴 아픔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죠. 민준이는 두 치수나 큰 바람막이 점퍼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점퍼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손가락 끝은 발개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뽑아든 축축한 풀 한 줌을 꼭 쥐고 있었죠. 마치 땅이 자신을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흙을 빤히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엄마는 안 갔어. 아직 저 아래에 있어. 느낄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공원묘지 입구 철문이 삐걱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이서진은 그저 의무감으로 공원묘지에 들렀을 뿐이었어요. 한 손은 국화꽃 다발을 들고 마음속으론 추모의 시간을 가졌죠. 매년 같은 날 같은 묘소를 찾았어요. 살아생전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려고요. 하지만 그날 민준이를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느려졌어요. 갓 단장된 묘비 옆에 홀로 앉아 땅을 향해 이야기하는 아이. 서진은 언덕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끼어들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에게서 풍기는 그 고요함, 작은 목소리, 그리고 소리내어 울지 않고 슬픔을 비밀처럼 가슴에 담고 있는 모습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어요. 묘비에는 박선영이라는 이름만 덩그러니 새겨져 있었는데 꽃 한 송이, 사진 한 장 없이 밋밋한 비석에 사망 날짜만 적혀 있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얘야. 민준이는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고 고개를 들었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소리보다 먼저 입술이 움직였어요. 사람이 땅속에서도 숨쉬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서진은 숨을 들이켰어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죠. 가을바람이 그의 코트깃을 잡아당겼어요. 아니, 그런 건 보통 어린아이가 궁금해할 만한 일이 아니란다. 서진이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나이보다 훨씬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들 거짓말했어요. 운전하다 잠들었다고 했지만 엄마는 피곤하면 절대 운전 안 했어요. 절대로요. 그리고 저를 보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요. 서진은 비석과 제대로 덮이지 않은 듯한 흙을 응시했어요. 그들이 누구니?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외우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늘 푸른 요양원 사람들이요. 이빨이 반짝이는 최 사장님이랑 늘 웃는 것처럼 말하는 강 원장이라는 여자요. 심술궂을 때도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서진은 그를 쳐다봤어요. 이름을 기억하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동욱 사장님이랑 강은주 원장님이요. 서진은 눈을 깜빡였어요. 최동욱. 그 이름이 그의 기억 속에서 크게 울렸죠. 서진은 예전에 최동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창한 약속과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품이 있는 곳이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니? 서진이 묻자 민준이는 손바닥을 땅에 짚었어요. 엄마 꿈을 꾸니까요. 꿈속에서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잠시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잦아들자 낙엽 하나가 비석 위에 떨어졌다가 굴러갔죠. 나도 엄마 꿈을 꾸곤 했어. 서진이 마침내 말했어요. 내가 너만 했을 때 돌아가셨어. 민준이는 그를 돌아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늘 그랬지.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다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침묵으로 연결된 두 명의 낯선 사람이었죠. 그때 민준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엄마를 없애려고 여기에 묻었다면 그거 살인과 같은 건가요? 서진은 소년을 바라봤어요. 정말 자세히요.
그리고 민준이의 얼굴에서 그는 슬픔뿐 아니라 한이라는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불의까지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실망시킨 어른들의 몫인 무언가를 짊어진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죠. 그래, 그런 일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야 해. 민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를 파내주세요. 제발요. 누군가는 확인해야 해요.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서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손이 떨리는지 알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시 비석을, 그리고 자신의 온 세상이 너무 일찍 묻혀버린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 뒤에서 공원묘지 꽃들을 가꾸는 최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물뿌리개와 너무 오랜 세월, 너무 많은 것을 봐온 듯한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서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매일 여기 와요. 늘 조용히 앉아서 똑같은 말을 하죠. 우리 엄마는 제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서진은 목이 메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이서진의 마음속에서 굳게 닫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죠. 과거는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날들에, 다른 묘지에서 반복되는 습성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서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인터뷰에서도, 화려한 연설에서도, 심지어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펜트하우스의 고요함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그의 조용한 성격이 타고난 품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은 유령처럼 삐걱거리며 열리곤 했죠. 그는 공적으로는 성공한 IT 기업가이자 전략적 투자자, 이름이 여러 아동병원 대리석에 새겨진 자선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이서진의 변하지 않는 부분, 그가 숨겨온 부분은 한때 시골 보육원 밖 낡은 벤치에 앉아 영영 돌아오지 않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죠. 그는 그저 의무감으로 공원묘지에 들렀을 뿐이었어요. 국화꽃 다발, 짧은 기도, 그리고 조용히 차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풍기는 희망처럼 절박한 무언가가 서진을 따라 집으로 돌아와 저녁 내내 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작게 들리는 밤에도 잠 못 이루는 긴잠에도요. 사람이 땅속에서도 숨쉬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런 질문은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만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서진은 7살 이후로 매년 자신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져왔어요. 보육원에서 노란 한복을 입은 엄마 그림을 꽉 쥐고 앉아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재워줬을 때 입었던 한복이었죠. 그는 엄마가 아픈 줄 몰랐어요.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장례식도 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주일 만에 퇴원 서류 한 뭉치와 새로운 성만 남았을 뿐이었죠. 어떤 아이들은 그의 첫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었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생각에 매달려요. 누구도 그렇지 않다는 걸 일찍 배우는 게 낫죠. 그는 그렇게 배웠고 이후 수십 년을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마루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죠. 커피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전화가 2번이나 울렸어요. 이사회 멤버와 사교계 인사의 메시지였죠. 둘 다 무시하고 대신 노트북을 열어 박선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망 기사나 의료 기록 정도를 생각했죠. 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고 형식적인 기사, 지역 간호사 사고로 사망, 아들 남겨. 사진도 장례식 정보도 모금 페이지도 없었죠. 그저 여자 본인처럼 묻혀버린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그는 민준이가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구경시설이라기보다는 개조된 오래된 교회 같았어요. 흰색 페인트는 벗겨지고 그네 없는 그네 세트가 있었죠. 좁은 지하실 창문을 통해 민준이가 바닥에 앉아 손을 무릎에 얹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기도하거나 기다리고 있었겠죠. 서진도 그날이엔 똑같이 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에 앉은 여자는 지친 미소를 띠고 무심하게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박선영 씨에 대해 묻자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커튼이 닫히는 것처럼 변했어요.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셨죠. 정말 착하고 안타깝게 됐어요.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셨나 봐요. 뭐 그런 식이죠. 아이들은 항상 제대로 이해 못하잖아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셨나요? 서진이 묻자 여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잘은요, 좀 혼자 지내시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더라. 서진은 고맙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를 계속 따라다녔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더라. 사람들이 추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죄책감과 공모의 불편한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기 위한 말이었죠. 합리적으로 들렸고 연습된 말처럼 들렸어요. 그의 피부가 오싹했죠. 그날 저녁 서진은 친구 김수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의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가 박선영 씨를 언급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늘 푸른 요양원에서 일했었죠? 네. 그녀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수정 씨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일주일 전에 전화 왔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일부 어르신 환자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이름이랑 서류도 있다고 했죠. 신고할 거라고요. 그러더니 사라졌어요. 누구한테 말했니? 누구한테 말해야 했겠어. 최동욱 사장은 이 바닥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잖아. 선영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었다고, 불안정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어. 그저 정직했을 뿐이야. 서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말했죠.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죽였을까? 수정 씨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진실.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서진아. 돈으로 살 수도 묻을 수도 없는 종류의 진실이지. 그날 밤 그는 강변을 걸었습니다. 썰물이라 바람은 날카롭고 강물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이름도 비석에 없는 자신의 엄마를, 흙에 무릎을 꿇고 있는 민준이를, 소리 없이 지워진 박선영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앱, 회사, 유산 같은 것들을 만들며 살아왔지만 이제 텅 빈 하늘 아래 혼자 서서 서진은 수십 년 동안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 떠난 적이 없어. 그가 속삭였죠. 정말이야. 보육원의 아이, 벤치 위의 아이. 그들은 아직도 내 안에 어딘가에 살아있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서진은 강을 바라보며 코트깃을 올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죠. 다음 날 서진은 보육원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코트깃을 세우고 담당 선생님을 따라 교문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무리를 지켜봤어요. 건물 자체도 지쳐 보였어요. 창문 주변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현관 난간은 처져 있었죠. 낡은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청소용행 냄새가 뒤섞여 밖에서까지 풍겼습니다. 민준이도 그들 중에 있었어요. 서진은 그의 걸음걸이를 알아봤죠. 아이들이 너무 빨리 희망하지 않도록 배우면서 갖게 되는 그들이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그는 무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놀이터는 조용했고 나뭇잎들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벌써 오래된 비밀처럼 나무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네나 정글짐으로 향했지만 민준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가장자리로 가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나뭇가지로 흙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갔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일에는 규칙도 있고 경계도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목소리가 이것은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이것은 전환점이고 창문이라고요. 그리고 창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으니까요. 얘야,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기억하니? 민준이는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알아보고는 밝아졌다가 이내 경계하는 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가 말했죠. 아저씨가 부탁한 대로요.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어. 내가 돌아온 건 내가 그러고 싶어서였어. 민준이는 다시 흙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이 맴돌았죠.
간결하고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 같지 않았어요. 서진은 대답하기 전에 침묵이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곤 했지. 민준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를 흘끗 봤습니다. 아저씨, 엄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아팠어.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지.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모두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난 괜찮지 않았어. 민준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마치 그 생각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듯이요.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차에 부딪혔대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럴 리 없어요. 조심스러운 분이었어요. 밤에 운전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엄마를 보게 해줬니?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낫다고 했어요. 서진은 코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손에 쥔 나뭇가지를 더 세게 쥐었죠. 엄마가 나한테 노래를 불러줬었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아졌죠. 자기 전에요. 엄마 손목엔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잠들 때까지 그걸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어요. 서진은 힘들게 침을 삼켰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실제 삶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곤 하지. 어떤 거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자기 전에 노래 같은 거, 달 모양의 흉터, 누가 늘 네 식빵 가장자리를 잘라주는 그런 거 말이야. 진짜 것들 말이야. 보고서에 적힌 것들 말고. 민준이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너무나 적나라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질문을 해야 해. 그들은 질문하는 걸 싫어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어릴 때도 그랬어. 하지만 그래도 질문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야. 민준이는 다시 흙을 응시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볼래요? 그는 점퍼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아이 같은 서투른 그림이 있었지만 서진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의 얼굴과 작은 원형 목걸이를 한 여자, 그리고 눈에 별을 박은 남자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전날 밤이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재워주면서 퇴근하고 보자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진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엄마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사람 같구나. 민준이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슬픈 부분이에요. 잠시 동안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발치에서 낙엽들을 휘감았죠. 그때 놀이터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가자! 지쳐 보이고 성급한 담당 선생님이었죠. 민준이는 마지못해 일어나 그림을 다시 점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야 해요. 그가 말했지만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서진도 일어섰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쓰고 종이를 찢어주었습니다. 내 번호야. 이야기하고 싶거나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민준이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듯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소년이 돌아서서 떠나려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 아저씨. 응? 아저씨가 저를 믿어준 것처럼 보인 첫 번째 사람이에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죠.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요. 민준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진은 천천히 근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앉아 나무 위에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은 이제 걷히며 작은 빗줄기가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삶이었다면 누군가는 민준이에게 잊으라고 잊고 살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서진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픔은 그저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고 마주봐야 한다는 걸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파헤쳐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리면서 서진은 소년에게, 초승달 흉터가 있는 여성에게, 그리고 자신 안에 결코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던 부분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고요. 흙 속의 속삭임이 되기 전 박선영은 조용한 불꽃 같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리한, 스스로를 용감하다고 부르기엔 너무 겸손했죠. 그녀는 마을 외곽 흰 울타리가 쳐진 언덕 뒤에 있는 늘 푸른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믿음직하다고 불렀고 어르신들은 그녀를 마음등불이라고 불렀죠.
비록 해질녘 훨씬 이후에 출근했지만요. 그녀는 친절한 손을 가졌고 모든 요양보호사의 아이들 이름을 알았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따뜻한 단팥죽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중 한 분이 그 냄새 없이는 잠들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고 험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녀의 부재가 너무 쉽게 뒤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요양원 복도 불빛은 12비호실 근처에서 늘 깜빡거렸고 선영은 혼잣말로 조용히 건물의 심장소리 같다고 농담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 차트를 열었을 때 가족 동의 없이 디에나 심폐소생술 거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본 밤에는요. 선영은 그날 아침 김할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딸기 3개를 드시고 돌아가신 남편의 고깃배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녀는 죽어가고 있지 않았어요. 가을 단풍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등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기록에는 잠결에 기도하다 질식사했다고 되어 있었죠. 선영은 빈 침대 옆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서 마치 이불이 진실을 말해줄 것처럼 덮인 이불을 응시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휴게실에서 동료 최은주 간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자판기 불빛 아래에서 목소리는 낮게 속삭였죠. 말씀드리지만 선영이 말했습니다. 종이컵을 쥔 손가락이 떨렸죠. 그녀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여기 뭔가 잘못됐어요, 은주 씨. 일주일에 3명의 어르신이 안정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두 DNR 표시가 되어 있었고 가족에게 연락도 없었고요. 조사도 부검도 없었어. 은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영 씨, 조심해요.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나지 않았고 그저 지치고 슬펐을 뿐이었죠. 조심하는 게 김할머니에게 도움이 됐나요? 은주 씨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손글씨 메모와 날짜, 이니셜이 가득했죠. 기록하고 있어.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될 거야. 휴게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말끔한 미소를 지닌 키 큰 薛동옥 사장이 들어섰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들어섰습니다. 그의 고급 양복은 연기 색깔이었고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흘렀습니다. 숙녀분들, 그가 부드럽게 말했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군요. 선영은 몸을 굳혔고 은주 씨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보고서 마무리 중이었어요. 최 사장은 선영의 무릎에 놓인 수첩을 흘끗 봤습니다. 눈은 반초 동안 가늘어졌다가 다시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말하며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항상 헌신을 존경했어요. 요즘은 드물죠. 하지만 충성심은 더 드물어요. 그가 돌아서서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 우리 일은 참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늘 푸른 요양원에 영원히 살기 위해 오지 않아요. 편안하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기 위해 오죠. 때로는 우리가 그 과정을 연민과 신중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박 간호사님? 선영은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돌봄은 정직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최 사장은 따뜻함 없이 미소 지으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직은 주관적인 것이죠. 하지만 편안함은 보편적인 선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는 할 말들이 가득한 침묵을 남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걸 복사해둘 거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알게 하고 싶어. 은주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선영과 민준이는 토요일 내내 엄마가 해주던 만두를 빚었습니다. 민준이는 발판 위에 서서 작은 소원처럼 만두소를 넣었죠. 엄마,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엄마는 친구가 더 없어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 그냥 물어본 건데요. 그녀는 그의 뺨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걸 더 좋아해. 하지만 난 네가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온 세상인걸. 그가 멈칫했습니다. 엄마, 슬프지 않죠? 그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 자세히요. 그리고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아가, 가끔 그냥 어른들처럼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민준이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원히 엄마랑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갑에 넣어둔 수첩에 기자 이름을 적어둔 선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이 왔고 비가 내렸죠. 그날 밤 선영은 차를 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걸어갔죠. 그녀의 차키는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코트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운전하다 잠들었대. 최동욱 사장은 아침 브리핑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맙시다. 은주 씨는 의자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추모식도 없었고 게시판에 사진도 없었죠. 복도에 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직원 달력에 그녀의 근무가 재배정되었다는 공지뿐이었죠. 그리고 민준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했을 때 보육원은 그녀에게 직계 가족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은주 씨는 선영의 소지품을 찾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방도 수첩도 개인 소지품도 없었죠. 검시관이나 시청에서 가져갔을 거예요. 한 직원이 껌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은주 씨는 그날 밤 집에 가서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선영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알게 하고 싶어. 그녀는 따뜻한 차를 따르고 앉아서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은 이제 몇 주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녀의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던 그날 밤까지요. 안녕하세요, 은주 씨. 이서진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만났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은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수첩이 필요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침묵, 그리고 한 단어. 네. 늘푸른 요양원의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알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마도 가장 나쁜 이들은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옆집에 살며 민준이가 아플 때 가끔 죽을 쑤어 가져다 주던 정 이모도 있었죠. 그녀도 밤에 우체국에서 일했고 커튼을 닫아두었으며 말수는 더욱 적었죠. 선영 씨가 사라지던 밤 정 이모는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통제된 정확한 소리였죠. 마치 꽉 담은 이빨 사이로 경고가 속삭여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문틈으로 엿봤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날 저녁 이상한 것을 봤느냐고 물었을 때 정이모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게 방마다 마음마다 흘러갔죠. 모두에게는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어요. 늘푸른 요양원의 야간 경비원 이반장은 한때 구급대원이었죠. 그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시청과의 연금 분쟁 때문에 씁쓸했습니다. 그는 선영 씨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를 좋아했죠.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수표 한 장을 기억했습니다. 선영 씨가 사라진 다음 날 나타난 크고 공식적인 수표였죠. 조기 퇴직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현금화했고 그 후 매일 아침 면도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에 잠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형사가 문을 열었죠. 아주 조금만요. 그는 30살의 신입이었고 정직했어요. 어쩌면 너무 정직했는지도 모르죠. 여전히 매주 일요일 엄마에게 전화했고 어떤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믿었습니다. 이서진이 옛 사망 진단서 열람을 요청하며 경찰서에 나타났을 때 김 형사는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었어요. 읽었고 그러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사망 원인, 차량 사고, 증인 없음, 사진 없음, 법의관 보고서 없음. 그는 파일을 2번 두드리고는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이건 강행 처리됐군요. 서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하고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재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누가 승인했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는 서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박진우 시청 법의관.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김 형사는 망설였습니다. 정의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돕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공원묘지 입구에서 작은 노점을 운영하는 최할머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늘 푸른 요양원 앞에서 꽃을 팔았죠. 그녀의 노점은 작고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페인트는 발에 있었고 희미한 라벤더 향과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 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더 이상 다툴 목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죠. 서진이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분홍색 카네이션 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깨지기 쉬운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요. 선영이 기억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하얀 백합을 사가곤 했어요. 자기 돈으로 계산하고 꽃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자장가 같다고 했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던 밤을 기억하세요? 최할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선이 다시 가위를 들었죠. 늦게 왔었죠. 꽃다발을 사갔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사람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와 작별 인사를 한 것처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죠. 꽃다발은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어요.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그날 밤 서진의 집에서 그는 모아온 모든 조각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선영의 수첩, 은주 씨의 진술서, 사망 진단서의 불규칙성, 은주 씨가 몰래 찍은 이 반장이 받은 수표 사진, 그리고 이제 최할머니의 기억까지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공모로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처럼요. 최동옥 사장의 아내 오미영 여사는 평소에 우편물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날 아침 부주의했고 봉투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죠. 그의 서류 가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읽지 않을 뻔했지만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내부 메모 상단에 볼펜으로 적혀 있었고 그 이름에서 마치 천에 걸린 실처럼 무언가가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메모는 간결했습니다. DNR 심폐소생술 거부 상태 처리 완료, 가족 연락 불필요, 최종 조치 승인. 날짜는 선영 씨 사망 이틀 전이었습니다. 미영 여사는 최 사장과 22년간 결혼 생활을 했었죠. 법대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가 거짓말할 때 어떻게 웃는지 알았고 그가 무언가를 정리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더 차분하고 차가워지는지도 알았죠. 선영 씨도 기억했습니다. 수줍은 눈빛과 흔들림 없는 손을 가진 간호사였죠. 그녀의 시어머니가 늘 푸른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때 추가 이불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날 밤 미영 여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용 침대 끝에 앉아 해가 떠서 서류가 황금빛으로 변할 때까지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최 사장에게 자신이 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대신 그녀는 최은주 간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을요. 서진은 이틀 후 단팥죽 향기와 조용한 발신감이 풍기는 뒷골목 카페에서 미영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한번 목소리가 떨렸죠. 그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이는 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는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눈은 흐릿했지만 울지 않았죠.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그 어린아이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져가세요. 그녀는 떠나려고 일어섰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선영 씨가 살아있던 마지막 날 제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함께 있을 거라고요. 그게 그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저녁 서진은 공원에서 다시 민준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파란 펜으로 손에 별을 그렸죠. 그게 엄마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엄마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네가 진실을 말했으니까. 그리고 진실은 속삭여져도 크게 울리거든.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나요?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호텔 연회장은 돈 냄새와 장미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을 장식한 키 큰 유리병에 장미들이 꽂혀 있었죠. 줄지은 조명들은 윤기 나는 거짓말처럼 손님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노인복지재단 주최 자선 갈라였죠. 최동국 사장이 기조 연설자였습니다. 이서진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맞춤 양복은 갑옷처럼 느껴졌죠. 그의 미소는 억지로 지은 듯 차가웠습니다. 그는 후원자들과 이사회 멤버들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양복 안주머니에는 서류, 그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박선영의 진실을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피부를 뜨겁게 압박했습니다. 최동욱 사장은 무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손에 든 채 따뜻한 목소리로 지역 유지의 부인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능숙하게 웃었죠. 마치 박선열이라는 이름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요. 서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어요. 최 사장이 돌아서서 자신을 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간적인 인식, 짜증, 계산이 스쳐 지나가더니 다시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이서진 대표님, 최 사장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진은 짧게 악수했습니다. 저도요. 최 사장은 앞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함께 하시죠.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을 겁니다. 서진은 뒤에서 울려 퍼지는 현악기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앉자 최 사장은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서진 대표님은 영향력을 아는 분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무에서 성공을 일구셨고요. 성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순수함이 아니라 실용주의죠. 서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씨에게도 그랬나요? 실용주의요? 최 사장은 얇게 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생기게 마련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간과해요. 그녀는 말년에 좀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웠죠.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최 사장은 와인을 휘저었습니다. 너무 극적이군요. 대표님은 잘못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저는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은주 간호사, 오미영 여사, 심지어 동네 꽃집 할머니까지 사장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해요. 최 사장은 킥킥 웃었습니다. 기억은 깨지기 쉬운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봅니다. 아니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말라고 강요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잊으라고 강요받았을 때 기억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 사이의 테이블이 좁아지는 듯 했죠. 최 사장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적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서진은 손을 모았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적을 만들었어요. 아이에게 작별 인사도 시키지 않고 엄마를 묻었을 때부터요. 최 사장은 뒤로 기대어 그를 살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십시오. 계속 밀고 나간다면 제 이름뿐 아니라 재단 전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 사람들의 삶, 당신이 한때 자금을 댔던 바로 그 복지 프로그램들까지요. 저는 기관을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위해 왔습니다. 땅속에서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위해서요. 최 사장은 비웃었습니다. 시적인 소리는 그만두십시오.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는 돌아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최 사장의 손가락 마디가 와인잔 손잡이에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회장 밖 밤 공기는 차갑고 소나무 향과 멀리서 풍기는 장작 타는 냄새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긴장이 썰물처럼 천천히 물러났죠. 그는 행사장 주변을 걸어다니다 쓰레기통들이 조용히 무시당한 채 놓여있는 뒤편에 멈춰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버려지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어울린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그는 오미영 여사를 봤습니다. 그녀는 쇼를 두른 채 혼자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이는 알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이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이가 틀렸어요.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미약하게 떨렸죠. 박선영 씨에 대해 대표님이 옳았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진실을 너무 부드럽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강점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미영 여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대표님을 좋아했을 거예요. 대표님은 눈으로 듣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 미영 여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USB 드라이브였죠. 그이는 제가 이걸 복사한 걸 몰라요. 병원 기록, 내부 이메일, 소란을 피울 만큼 충분할 거예요. 서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어쩌면 용감함에 대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두렵더라도 그냥 하는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미영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이는 늘 두려움이 약점이라고 했어요. 제 생각엔 그이가 우리의 강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잊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진은 보육원 주차장에 앉아 민준이의 야간등이 희미한 파란색으로 빛나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계단에 작은 종이 가방을 놓아두었죠. 안에는 새 스케치북, 색연필 세트, 그리고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그림을 위해, 내 별들을 위해, 그들이 묻으려 했지만 네가 어쨌든 기어태낸 것들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결코 받지 못할 줄 알았던 것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들었죠. 선물이 아니라 되찾은 진실처럼요. 스케치북 앞표지 안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필체로요. 진실은 누군가 감히 너와 함께 말할 때 더 크게 울려 퍼진다. 땅은 늘 비밀을 잘 지켰죠. 그날 아침 공원 묘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봄이라기엔 너무 조용했어요. 봉고차가 공원 묘지 문을 통과할 때 새들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목적이 뚜렷했죠. 공기는 축축한 풀냄새와 더 오래된 공허한 무언가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기대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김영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발은 흙 속에 굳건히 박혀 있었죠. 선영시 묘지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린 민준이가 한때 흙에 속삭였던 바로 그곳이었죠. 엄마는 아직 저 아래에 있어. 오늘 그들은 귀를 기울일 겁니다. 몇 주가 걸렸습니다. 허가를 받고 개인 자금을 대고 오미영 여사에게 빚진 조용한 판사를 통해서요. 그럼에도 모든 것이 거의 속삭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도 군중도 없었죠. 그저 산자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죽은 자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5명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이 박사가 이끌었습니다. 60대 여성으로 회색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따아묻고 평생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지켜본 사람처럼 말했죠. 그녀는 묘지를 살핀 후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룰게요. 고맙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첫 겹의 흙이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떠내려갔습니다. 서진은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죠. 대신 그는 나무 사이로 움직이는 바람을 바라보며 삽질 소리의 부드러운 리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준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전날 밤 그에게 오고 싶은지 물었었죠.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거기 있는 건 이미 알아요. 증명하는 걸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서진이 대신 서 있었습니다. 작업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 박사는 묘지 옆에 무릎을 꿇고 관의 내부 안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지막이 말했죠. 관의 가로로 금이 갔어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서진이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안에서 바깥으로 뭔가 밀쳐냈다는 뜻이에요. 먼지처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박사는 조심스럽게 뚜껑에서 파편을 털어냈습니다. 더 많은 흔적들이 나타났죠. 내부 안감에 긁힌 자국, 밀봉제에 박힌 2개의 부러진 손톱. 서진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박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죠. 그녀는 여기에 갇혔을 때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김영사는 창백해 보였습니다. 사망 진단서의 사망 원인은 차량 사고로 인한 외상이었는데요.
둔기 외상의 증거는 없어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골절도 없었고요. 저산소증과 공황의 흔적만 있을 뿐이에요. 서진은 관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깨어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박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 서진이 이제 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어.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묘지 가장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표정은 변했죠. 뭔가 안에서 부서지는 듯 했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아닌 선영에게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 보고서는 그날 저녁에 완성되었습니다. 김영사는 뼈대를 맞추는 사람처럼 끈기 있게 한 단어씩 타이핑했습니다. 이 박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차량 사고일 수 없었죠. 박선영은 산채로 관에 갇혔습니다. 긁힌 자국, 손목의 멍, 손톱 아래의 접착제 조각들은 서류가 침묵시키려 했던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오미영 여사는 부엌에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머리 위 전등은 희미하게 윙윙거렸죠. 그녀는 물 한 잔을 따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연극적이지 않았어요. 지쳐 있었고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것이었죠. 끔찍한 일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그런 울음이었죠. 그녀가 읽기를 마쳤을 때 보고서를 접어 봉투에 넣어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참조, 미해결 사망사건 수사과. 봉투를 봉하기 전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러운 필체로 덧붙였습니다. 김민준에게. 죽은 자들은 진실의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그날 밤 서진은 보육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준이는 스케치북을 들고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뿌리가 하트 모양의 공간으로 뻗어내려가는 나무를 그리고 있었죠. 땅속에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젠 엄마 꿈을 안 꿔요. 민준이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좋은 건가요? 민준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더 조용해요. 똑같이 아프지 않아요. 서진은 소년의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뭔가 찾았어. 민준이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서진은 그를 흘끗 봤습니다. 엄마는 싸웠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묘지에 왔던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둘은 다시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코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준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뭐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의 보고서야. 진실. 그들이 묻으려 했던 부분이지. 민준이는 천천히 펼쳐 페이지를 훑어봤습니다. 입술이 살짝 움직이며 읽었죠. 그러다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네 거야. 민준이는 깔끔하게 접어 그림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물건도, 집도, 목소리도요. 하지만 이건 마치 목소리 같아요.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너를 가졌지. 그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나 오래된 눈빛이었죠. 엄마가 제가 계속 돌아올 거란 걸 아셨을까요? 누군가는 그러길 바랐을 거야. 민준이는 서진 옆구리에 기대었고 서진은 소년의 어깨를 팔로 둘렀습니다. 제스처가 아니라 약속처럼요. 언롱도, 법정도, 승리의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뿐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서진은 아이를 구하러 온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은 엄마의 부름에 응답하는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던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천둥도 웅장한 음악도 없었죠. 그저 햇살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꾸밈없이 마을의 가장 차가운 구석까지 비추는 그런 햇살이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고함이 아니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속삭임 속에서요. 서진은 김영사 옆에 서서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고백처럼요. 그의 뒤에서 오미영 여사는 코트깃을 바로잡았습니다. 턱은 떨리지 않도록 살짝 들어올렸죠. 이 박사도 거기에 있었어요. 조용한 반항심으로 우뚝 서 있었죠. 그리고 계단 옆 카메라가 미처 잡지 못하는 곳에서 민준이는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조용한 결심으로 꽉 쥐고 있었죠. 최동옥 사장은 이미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러웠고 제스처는 연습된 것이었죠. 그의 뒤에는 청렴한 리더십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뢰 회복에 대한 문장 중간쯤에 있을 때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방해하겠습니다. 서진이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이크가 그의 목소리를 잡아냈습니다. 최 사장의 눈이 가늘어졌고 아주 잠시 동안 그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자신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음을 깨닫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이서진 대표님, 그가 미소의 가장자리가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지금입니다. 그는 모인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많지 않은 수였습니다. 아마 70명 정도요. 대부분은 무료 커피와 몇 개의 캠페인 배지를 받으러 왔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서진이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어 올렸습니다. 2달 전 6살짜리 아이가 매주 엄마 묘지에 와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엄마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가 멈칫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죠. 그의 눈물로 남긴 흔적을 따라갔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의 목소리가 잠겼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산채로 묻힌 여성이었습니다. 박선영이라는 간호사, 엄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서류철을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의관 소견, 위조된 DNR 지시서, 오미영 여사의 공증된 진술, 쓰레기에서 발견된 꽃다발 사진. 그는 그것들을 경전처럼 읽었습니다. 그가 읽기를 마쳤을 때 박수갈채는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마침내 내려앉았을 때 찾아오는 그런 침묵이요. 그러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더 날카롭게. 이게 사실인가요? 누가 그 서류들에 서명했나요?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나요? 최동옥 사장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사장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극적인 체포는 아니었습니다. 수갑도 없었죠. 그저 자신이 설 자격이 없는 무대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그가 서진과 민준이를 지나쳐갈 때 그는 소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도 두려움도 아닌 더 차가운 무언가였죠. 네가 뭘 시작했는지 모르는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들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숨겨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최 사장은 잠시 동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광장은 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급박하고 혼란스럽고 단호하게 피어났지만 서진은 꼼짝 않고 서서 민준이가 콘크리트 틈새를 발로 따라 그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용감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버티려고 했을 뿐이에요. 서진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도 용감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시끄러웠을 뿐이에요. 달라요.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광장 건너편에서 오미영 여사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문은 젖었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구의 비밀도, 심지어 자신의 비밀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민준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엄마가 한때 우리 시어머니를 도와주었단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1시간 동안 옆에 앉아 있었어. 그럴 필요 없었지만 아무도 혼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했지. 민준이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혼자 죽지 않았어요. 미영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그녀는 그렇지 않았지. 그들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3사람이요. 여자, 남자, 아이. 각자 선영 씨 이야기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공원 묘지에 누군가가 새 비석을 세웠습니다. 단순하고 매끄러웠죠. 한때 너무나 평범했던 비석 옆에 세워졌습니다. 박선영,
엄마, 간호사,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녀는 비명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버텼을 뿐이다. 그 옆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잔디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민준이가 그린 나무 그림이 있었죠. 뿌리가 땅 속에 있는 하트 모양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조심스러운 필체로 쓰여진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들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들어요. 감방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최동욱 사장 같은 남자에게는 너무 조용했죠. 벽은 창백했고 머리 위 조명은 마치 머무를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깜빡거렸습니다. 그는 좁은 간이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무릎에 얹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는 듯했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찰이었죠. 그리고 그 성찰 속에서 최 사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그림자로요. 따뜻함 없는 이름, 의미 없는 박수갈채, 헤드라인이 바뀌는 순간 사라져버린 권력.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저 의자에 앉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연단도, 옆에 아내도, 뒤에 재단 현수막도 없었죠. 오직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이 형사가 그의 진술을 맡았습니다. 50대 후반 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려 묶었죠.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속 테이블 위에 파일을 놓고 펜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순간적인 공황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계산된 행동이었죠. 위조 문서, 법의관에 대한 압력, 뇌물, 당신이 삭제한 이메일, 그리고 아내가 보관한 이메일도요. 최 사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고 싶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왜 그녀였나요? 왜 박선영이었죠? 최 사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습니다. 그녀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돼 보이면 질문을 하죠. 그는 그녀를 지나쳐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던 밤에요. 그녀는 저를 비난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제가 한 짓을 이미 아는 것처럼요. 그랬나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선영 씨의 새 비석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배신했던 그 묘지 옆에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잊지도 않은 존재로 만들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사라지게 하려 했던 이유 때문에 기억될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이 동네가 몰락하는 남자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저는 굳건히 서 있는 여성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아니까요. 오미영 여사는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앉지도 않았습니다. 유리창 뒤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가슴은 떨렸죠. 최 사장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영 여사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신라 같았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연회장에서 보던 그 얼굴 말고 진짜 얼굴을요. 최 사장의 미소는 쓰디쓴 실망감이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놀랍지도 않네요. 그게 비극이죠. 안 그런가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쌓았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쌓았을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곁에서 구경하게 했을 뿐이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미워하나? 미영 여사의 눈이 부드러워졌지만 자비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동정해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손댈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렇게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방식은 아니지만요.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방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은 빨랐고 증거는 확고했습니다. 이메일, 녹음, 증인 증언, 한때 잔 부딪히는 소리로 최 사장을 환호했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신문 가장자리와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선고는 흐린 아침에 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날이었죠. 서진도 그곳에 있었고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뒤쪽에 앉아 작은 손을 모으고 최 사장이 연설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했죠. 그의 양복은 예전처럼 잘 맞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끄러웠지만 가장자리에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제가 항상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모든 은폐, 모든 서명, 약한 사람을 보고 그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모든 순간들 말이죠. 최 사장은 옆에 있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삼았군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판사의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징역 27년, 첫 12년 동안은 가석방 불가. 최 사장은 한 번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 밖에서 마침내 해가 비쳤습니다. 서진과 민준이는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때 종이 가방을 놓아두었던 곳, 첫 번째 그림이 발견된 곳이었죠. 민준이가 앉았습니다. 끝났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이제부터야. 나머지는 시간이 걸릴 거야.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슬퍼 보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 사장은? 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진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무게를 짊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의 무게를 짊어져.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데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아니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저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소년이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뒤편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봤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비범한 삶들이 평범한 오후들로 작은 손들과 조용한 은혜로 그리고 두 사람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식으로 엮여지기 때문이죠. 난 망가졌어 라고 말할 필요 없이요. 그들은 그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은 작고 콘크리트였으며 무균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공간 같았죠. 최동욱 사장은 혼자 강철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강했지만 더 이상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올려다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문이 열렸고 발걸음은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경비도 소리도 없었죠.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진 채 그 둘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멀리 떨어진 채 각자가 피부처럼 입고 있던 매끄러운 대본에서도 멀리 떨어진 채요. 최 사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거의 안 왔어.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하나 있었고 들을 말이 하나 있었어. 최 사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얻었잖아. 서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니, 네가 감옥에 갇히는 걸 원한 게 아니었어. 선홍 씨가 아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어. 하지만 난 그걸 줄 수 없었지. 그래서 그에게 진실을 주었어. 최 사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서진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잠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무게로 무너진 삶을 짊어져서 생긴 피로였죠. 그녀는 좋은 간호사였어. 최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좋았지. 서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게 당신의 고백인가요? 아니,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 후회야. 서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진실을 말해. 전부다. 그게 당신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 작고 두려워하며 아직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누군가가 정의가 파괴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 하니까. 최 사장은 눈을 깜빡이더니 마침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협박도 요구도 없이 그저 자신의 메모들과 작은 스프링 제본 수첩을 가지고 왔지. 그녀는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고 말했어. 그는 한 번 웃었습니다. 씁쓸하고 작게. 실수? 그걸 그렇게 불렀어?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어. 서진이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그저 그것을 무기로 삼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야. 최 사장은 이 말을 문질렀습니다. 돈으로 회유하면 물러날 줄 알았어. 하지만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어. 책임을 원했지. 그때 알았어. 무엇을요?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고 그녀가 멈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걸.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었지. 그래서 그녀를 묻었군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움찔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군요.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줄은 몰랐어. 침묵이 밀물처럼 방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가 관 안을 긁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최 사장의 눈이 가득 찼습니다. 연민이 아니라 결과의 생생한 고통으로요.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았어. 최 사장은 속삭였습니다. 전혀 기다리지 않았어.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 바로 이거였죠. 구원받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아닌 그저 맨 얼굴의 진실. 상처받고 늦게 찾아온 진실이었어요. 최 사장은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가끔 밤에 그녀의 소리가 들려 비명 소리가 아니라 숨소리가. 서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비명 지르지 않았어. 그저 버텼을 뿐이야. 최 사장은 그 말이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도록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망쳤어.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아니, 모든 걸 망친 건 아니야. 그저 중요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망쳤을 뿐이야. 그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건 널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럴 자격은 내게 없어. 하지만 이걸 말해주러 왔어. 그녀가 이겼어. 최 사장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들이 웃을 때마다 그녀가 이기는 거야.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수치심 대신 존경심으로 부를 때마다 그녀가 이기는 거야. 너는 그녀를 지우지 못했어. 오히려 잊을 수 없게 만들었지. 서진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민준이의 그림이었죠. 뿌리가 하트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나무. 최 사장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그림 위를 맴돌다가 천천히 내려가 종이를 만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그저 응시했습니다. 서진은 문으로 걸어갔고 문을 절반쯤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질문이 너무 많았다고 했죠. 그건 결코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 사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대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어느 것도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문을 열어둔 채 나갔고 최 사장은 처음으로 서둘러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끝에 그림을 둔 채 앉아서 그 고요함이 다시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 집에는 침실이 2개였고 나무 그네가 하나 있었으며 서쪽을 향한 현관이 있었죠. 해 질녘마다 하늘이 늘 부드러워지는 곳이었어요. 서진은 재판 후 그 집을 찾았습니다. 봄에는 인동초 향이 나는 조용한 길에 자리 잡은 집이었죠. 크지는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만 하면 되었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 단어는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정이었죠. 민준이는 2주 후 단 하나의 여행 가방과 스케치북, 그리고 더 이상 이름은 없고 오직 추억만 남은 곰인형 하나를 가지고 이사 왔습니다. 그는 서진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서진이 손을 내밀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는 팬케이크, 등교하는 날에는 토스트와 과일이었죠. 민준이는 딸기 조각이 고르지 않아도 자신이 직접 썰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하게 해줬었어요. 그가 한 번 말하며 손가락에 묻은 주스를 닦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좀 지저분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더 맛있대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죠. 그는 침묵을 위한 공간을 남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쓰라리지 않고 기억들이 부드럽게 내려앉도록 하는 그런 침묵이요. 때로는 치유가 조용한 부엌, 날카로운 칼, 그리고 딸기를 기억하는 소년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공원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민준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늘 다른 것을 가져왔어요. 솔방울, 그림, 리본. 한 번은 서진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접은 쪽지도 가져왔죠. 하지만 그는 민준이가 그것을 마치 세상과 세상 사이의 비밀처럼 비석에 누르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비석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꿈을 꾸지 않아요. 서진은 그를 흘끗 봤습니다. 슬프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제 엄마가 제 꿈을 꾸는 건지고 몰라요. 학교에서 민준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트와 별뿐 아니라 숲, 사람들, 빛으로 만든 집 같은 온전한 풍경을 그렸죠. 그의 선생님이 어느 날 오후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친절해요. 지난주에 다른 학생이 울었을 때 민준이는 20분 동안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 주었죠. 서진은 전화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그의 엄마와 닮았네요. 봄이 왔고 현관은 민준이가 심는 것을 도운 화분들로 만발했습니다. 서진은 그에게 죽은 잎을 부드럽게 따는 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한번 물었습니다. 서진은 정원흙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과 다른 사람 말이야?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소년과 다른 사람이요. 서진은 일어서서 손을 닦았습니다. 그가 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어. 그저 그 주변에서 성장하는 거야.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흉터가 있는 나무처럼요. 딱 그래요.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서진은 부엌 카운터 위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의 필체였습니다. 제가 떠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저씨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 둘 다 머물렀잖아요. 서진은 앉아서 그 쪽지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엄마의 낡은 시계와 선영 씨의 사망기사 옆에 있는 맨 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가 직접 다시 쓴 기사였죠.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시작하는 기사였습니다. 때때로 해질녘 서진은 현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참나무 아래에서 그네를 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되찾은 것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웃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몇은 이야기를 알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비범한 삶들이 평범한 오후들로 작은 손들과 조용한 은혜로 그리고 두 사람이 페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식으로 엮여지기 때문이죠. 난 망가졌어 라고 말할 필요 없이요. 그들은 그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햇살이 바닥에 천천히 꿀처럼 스며들 때 민준이가 담요를 들고 서진의 방으로 왔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돼요? 서진은 이불을 걷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들은 저녁의 부드러운 정적 속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선풍기는 머리 위에서 부드럽게 딸깍거렸죠. 오랜 침묵 끝에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여기를 좋아할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평화를 느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민준이는 몸을 뒤척이며 한 가지를 더 속삭였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서진은 자신이 상상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요 아래에서 소년의 손을 잡고 신성한 것을 쥐듯 잡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침묵이 대신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그 뒤에 고요함 속에서 재판, 헤드라인, 분노에 희미해지는 잔물결 등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무언가가 되기로 선택했죠. 사람들은 서류들을, 엄마들을, 박수갈채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증언을 했던 조용한 간호사들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피했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뭔가 잘못됐어 라고 속삭일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이제는 더 흔들림 없는 눈과 더 조용한 꿈을 가진 소년이 된 민준이는 현관에서 한 번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 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이유가 되기를 원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말해야 해.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하니까. 한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로 공원 묘지에서 시작된 것이 더 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묻혀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조용한 사람들을 보고, 듣고, 믿으라고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지금도 또 다른 민준이, 또 다른 선영씨, 친절함으로 깨져야 할 또 다른 침묵이 있으니까요. 용기로 또는 단순히 외면하기를 거부하는 누군가에 의해서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정의일 겁니다.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이죠. 재판 후의 고요함 속에서 공개적인 심판과 조용한 재건 후에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뿐만 아니라 이해도요. 선영 씨와 같은 이야기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병원 복도에서, 보육원에서, 누군가가 아직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간과된 구석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용감하게 머물러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서진은 한때 말했습니다. 진실은 시끄럽지 않아. 그것은 인내심이 있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은 소리치지 않아. 그것은 요구하지.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친절함에, 부드러운 경고에, 자신이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조용한 아이에게, 감히 말했던 여성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해. 아무도 그녀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도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녀에게요. 이것은 단지 박선영 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을 강요당했던 모든 여성에게 해당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모든 돌봄 제공자에게, 믿었지만 배신당했던 모든 어르신에게, 그리고 여기 남아 기억하고 변화를 만들고 진실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고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께, 특히 65세 이상으로 여러 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이 외면할 때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분들께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강인함, 부드러움, 당신의 이야기를 존경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실을 외칠 때 침묵했던 적이 있나요? 마침내 말할 용기를 얻은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은 계기는요?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치유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